투자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전일 베터런스 데이로 휴장했던 채권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이가 또 미증시는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세를 재개하고 달러 강세도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도 그동안에 상승세에 다소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에 149달러 선을 넘어서는 최고점 경신이 기대됐습니다만 상승폭은 2%에 그쳤고요. 이제 트럼프 2기의 내각 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런저런 함화평들이 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아무래도 다시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4.4%대로 올랐고 2년물도 4.34%까지 오르는 등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어제 국내 증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코스피 2% 가까이 떨어지면서 2,5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 이후 3개월여 만이었습니다. 코스닥 2.5% 하락했습니다. 강달러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달러원 환율 종가 기준 1,40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이죠. 비트코인은 9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런 국내 증시의 상황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장도 어떨지 개장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야간 선물의 흐름은 일단은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후 효과와 또 대출 옥죄결에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해결책은 또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BGF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랠리를 보이던 뉴욕 증시 주 후반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은 숨을 고르면서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주목하는 한편 공화당이 상원을 넘어서 이 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확보하는 레드 스윕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 간밤에는 하락으로 그 랠리를 멈췄습니다. 다우는 0.86%, S&P 500 지수는 0.29% 내렸고요. 6천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나스닥은 0.0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1.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보시면 일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 나머지 섹터는 좀 부진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실적 발표 앞두고 엔비디아 2%대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보합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28% 상승한 반면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대선 이후 5거래일 연속 급등세 멈추고 6%대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다른 전기차들도 일제히 하락했고요. 섹터별로 좀 나누어 보면 대형 기술주가 속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기술주 흐름은 좋았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쪽은 원자재나 유틸리티 또 리츠 순이었습니다. 대선 후에 거침없이 랠리 이어가던 뉴욕 증시. 어제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6천선 위에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2월 9일 처음으로 5천선 위에서 마감한 지 약 6개월 만에 6천이라는 또 하나의 선을 빠르게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도 머니마켓 펀드와 채권에 머물러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S&P 500 지수의 6천선 돌파는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정표라며 증시 주변에서 관망하던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이후의 시장 확실성과 또 긍정적인 심리, 상대적으로 건강한 경제라는 이 3박자가 맞아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4년 만에 연방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또 하원 다수당 자리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간밤에도 투자자들은 트럼프 2기 내각 인선에 주목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내각 핵심 직책인 국무장관에 대중 강경론자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권 주자의 물망에 올랐었고요.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면서 로열티를 지켜온 인물로 대중 관세 폭탄을 퍼붓는데 선봉에 설 전망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일부 내각 구성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인사는 충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시대의 재정 적자 확대와 또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 촉발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증시에는 좀 복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드 수입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간밤 국채 수익률도 가파른 상승세 보였습니다. 2년물은 4.34%에 10년물은 4.42%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달러와 가치도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 106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고 또 환율도 이제는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말씀 주신 것처럼 코인 매트릭스 기준으로 결국 9만 달러 선을 돌파해냅니다. 미 대선 이후 33%가 넘게 상승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반면에 비트코인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WTI는 배럴당 6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급락세 보이기도 했지만 월 평균치로 봤을 때 7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 이번 물가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간의 상승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과 또 트럼프 이익 내각 인선을 지켜보면서 시장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물가지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물가지표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뒷받침하는지가 관건이겠고요. 이번 지표가 시장의 낙관론과 신중론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애플을 향한 유럽연합의 압박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 차단 이슈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앱을 내려받거나 유료 결제를 할 때 이른바 국가 간 장벽을 두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집행위는 결제 시 소비자가 계정을 등록한 국가에서 발급된 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요. 또 지역에 따라 일부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는 점도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차별을 두는 행위를 금지한 지역 차단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짚었습니다. 가뜩이나 유럽에서 빅테크 갑질 방지법 첫 타자로 지목돼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처지에 놓인 애플 입장에선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 달이라는 시정 기한이 주어졌는데 당국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법 준수를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로봇 택시 선두 구글 웨이모가 힘껏 가속 페달을 밟고 나섰습니다. 미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부터 누구나 매일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유료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만 30만 명에 달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CNBC는 웨이모의 이번 결정이 로봇 택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고요. 특히 그간 샌프란시스코같이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들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했던 서비스를 1,000만 명에 육박한 인구를 가진 LA 카운티로 확대하면서 로봇택시 경험을 대중화하는 주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한 자금을 끌어모은 데 성공한 웨이모의 기업 가치는 62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미국 전통 완성차 업계 큰 형격인 포드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만큼 차세대 모빌리티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석유 공룡 쉘이 탄소 배출 의무 감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쉘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법원은 회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없고 국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5년 전 환경단체가 주도한 이 소송은 원심에서 탄소 감축 의무화 판결이 나와 기념비적 판례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후 엑손모빌, 토탈에너지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을 겨냥한 소송이 뒤따르기도 했는데 하지만 3년 만에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찬가지로 유사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이은 투자 실패로 마이다스의 손에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상반기 우리 돈 9조 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룹 산업 비전 펀드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해당 기간 1년 전과 비교해 흑자 규모를 3배 이상 늘렸고요. 3분기 실적 역시 전분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고 비상장 투자처의 시장 가치 개선도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자존심을 회복한 손정희 회장이 5조 엔, 우리 돈 45조 원 규모로 늘어난 분자금을 활용해 AI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지난 6월에는 AI 검색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퍼플렉시티에 2천만 달러, 또 지난달엔 오픈 AI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ARM을 기지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 확장도 발빠르게 구상 중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에 주목하며 수출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떤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국내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고율 관세부가 우려에 이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챕스법을 통해 약속한 각종 보조금도 축소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 바이든 정부로부터 총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약속된 상태고요.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의 후공정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약 4억 5천만 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중국, 독일 등 주요 제조업 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완성품 생산시설 이전을 유도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에이징랜드와 넷펙스아크 모두 8% 넘게 떨어졌고요. 한미 반도체가 3.86%, 삼성전자가 3.64%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화장품주는 꾸준한 실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관세 폭탄 우려가 커진 탓으로 풀이되는데요. 화장품은 현재 국내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가 부과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관세 보복 등 중국 견제로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화장품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화장품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기업들이 떨어졌는지 보면 잉글 오드랩이 12.5%, 또 CNC 인터내셔널이 11.55% 떨어졌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9.33%, 삐아와 코스맥스가 각각 8.32%, 7.51% 내렸습니다. 중국발 훈풍에 다시 살아나는 듯했던 게임주는 실적의 벽에 부딪히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W게임즈는 어제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에 59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642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회사 측은 자사주 특별소각과 매입, 현금 배당 등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함께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실적에 더 초점을 두고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실적을 공개한 펄어비스는 올해 3분기에 9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고요. 네오이즈 역시 3분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70% 가까이 감소한 65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또 업황 자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당분간 게임 업종이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크래프톤과 한빛소프트가 각각 6.93%, 6.62% 떨어졌고요. 시프트업이 5.95%, 또 실적 발표 후 네오이즈와 펄어비스가 모두 3%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로봇주는 트럼프 효과에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8일 외신에서는 트럼프의 자택을 순찰하는 로봇계의 사진을 실었는데요. 이 로봇계의 정체가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호를 담당하는 비밀 경호국은 로봇계가 자택 경호에 언제부터 투입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로봇이 보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을 자랑한다고 지역 언론 넥스스타에 알렸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로봇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로봇계가 점점 각광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육군은 무인 항공기를 총으로 격추할 수 있는 로봇계 테스트를 실시해 드론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브라질에서는 로봇계가 안전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대동기어가 8.53%, 또 엔젤 로보틱스가 5.13% 뛰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 에브리봇과 하이즌 R&M이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투자자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랠리를 보였던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는 트럼프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지수는 검은 월요일 이후에 석 달 만에 2,500선을 이탈했고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 이대로도 괜찮을지 점검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지수가 미국과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1.94% 하락해서 2,482.5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3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지난 8월 검은 월요일 이후에 처음으로 2,500선마저 반납했습니다. 코스닥은 2.51%나 급락해서 710.52포인트였습니다. 양시장 2,200개가 넘는 종목이 일제히 떨어졌고 600개 가까운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쇼크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정책들이 한국 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시장의 부정적인 관측에 한국의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양시장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8원 80전 올라서 1,403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400원 선을 2년 만에 뚫으면서 외국인 수급 이탈을 부추겼는데요.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고점을 더 높이면서 1,408원 90전에 마감을 했고 역외 환율도 여전히 1,407원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외환 시장은 환율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1,4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반기 순매수했던 만큼 하반기에 팔아치우면서 거의 3분의 2가량을 되돌려놨는데요.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또 양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2,340억 원 팔자 포지션 이어갔고 기관도 1,09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3,329억 원 순매수했지만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외국인 41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70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개인만 165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 낙폭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3.64% 또 급락해서 53,000원, 2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약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3.53% 추가 조정을 받으며 18만 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무역 분쟁에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계속된 영향입니다. 그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가 2% 내외의 낙폭을 기록했고 셀트리온도 4.71% 하락해서 시총 9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2.64% 성공했는데요.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 소식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네이버가 오랜만에 시총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상승해서 종가는 18만 1,400원.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간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2차 전지주가 지금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지만 헬스케어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알테오젠이 1.35% 추가 지금 반락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5.29% 약세를 보이면서 종가 13만 2,600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시면 휴젤과 삼천당제약, 클래시스까지 모두 3%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0.13%, 에코프로가 0.78%, 엔캠이 0.46%,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었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인 HPSP가 0.15% 상승하면서 종가는 33,450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인내심 테스트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질지 지금 막막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S&P 500 대비 상대 수익률을 봤을 때 코스피가 가권지수나 항생지수 대비해서도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유일한 탈출구가 고배당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금처럼 지수가 급락할 때 가장 유리한 스타일이 배당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각국의 벤치마크 대비해서 배당주 지수 누적 초과 성과를 봤더니 성장주가 아웃퍼폼한 미증시와 달리 우리는 배당주가 미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내년에 한국 배당 성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좋게 볼 수 있는 게 고배당주라는 분석인데요. 증권과 통신 같은 고배당주, 지난달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기도 했었는데 과연 고배당주가 지친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침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와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실감 미디어 전문 기업인 단밀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니 새내기주의 주가 추이도 확인하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그동안 주목받아 왔는데요. 더불어서 국토교통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산네트워크스와 한신공연, 삼부토건, 현대에버다임, HD현대건설기계 등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반등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 이벤트들 소화하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고 환율도 야간 거래에서 고점을 더 높인 터라 우리 시장 추가 조정 염두에 두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러셀 2000 제가 전날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뭐 지금 채권 시장 다시 열리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고 그 10년물이 지금 4.43%까지 올라갔고 또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뭐 갑론을박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예. 이제는 좀 장 열리는 게 좀 겁이 납니다. 그리고 무슨 블랙 먼데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뭐 무슨 요일이 죄다 껌해요. 제가 아까 오프닝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검은 월요일, 예전에 검은 금요일, 이번에 검은 화요일. 그래서 블랙 네. 먼데이가 아니고 블랙 먼데이. 요즘은 예, 참. 뭔데 아유 참. 더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빨리 우리 장 박사님하고 얘기 풀어나가시죠. 네,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진짜 좀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찌질합니까? 우리 시장이 아니 지금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보니까 지금 2거래일 연속 2% 낙폭이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한 나라의 그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 경제가 지난 뭐 2년 동안 그리고 내년까지도 전망을 해봤을 때 그렇게 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IMF가 10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을 다시 내놨잖아요. 네. 그때 보면 올해 성장률 뭐 2.4, 2.2, 내년도 2.1, 2.0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 실력 대비 얼마만큼 성장하느냐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작년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보면 그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산출물 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적정 수준의 경제 대비 우리 실제 경제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포텐셜이나 우리 능력만큼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시경제 전체로 보면 예. 그런 현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주력 상품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또 굉장히 부진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향후에도 지금 뭐 제일 1등 기업이라고 했었던 삼성전자가 반도체 HBM 관련된 이슈로 부진한 모습 보이고 미국과 같이 또 어떻게 보면 이노베이션, 혁신이 있는 기업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거시경제 전체 평균적인 성적도 안 좋지만 산업 경쟁력도 낮은 것이 이러한 좀 우울한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대선 전후해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아주 뭐 강한 갭 상승 출발하고 했는데 그 이후 흐름을 보면 이제 약간 이제 탄력이 이제 줄어든다 싶더니 어제는 이제 살짝 뭐 미국 같으면은 숨고르기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 말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 장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의 달러나 금리가 은근히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증시가 지금까지는 뭐 어쨌거나 증시는 안 달려왔는데 혹시나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 어떤 임계치라 할까요? 그런 어떤 레벨이 있을까요? 금리 쪽에. 지금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앞으로 상승한다는 얘기가 예.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0년물 국채가 4.4%까지 네. 올라왔고 일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 트럼프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많이 쓸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크게 이제 예. 감세고 예. 네. 또한 또 정부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4.7%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4.7%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렇죠. 근데 네. 오늘 시장을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 국채 금리 올라가고 시장은 잠깐 주춤하고 예. 네.
4.4에서 그랬는데 4.7 가면 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장의 조정성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트럼프 랠리가 어느 정도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세 같은 조치가 네. 미국의 경기에는 또 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감세하면 당장 기업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예,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뭐 나쁜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트럼프의 규제 완화라든지 뭐 최근에 금융주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예, 어제 좀 주춤했지만은 그리고 기술주나 아니면 혁신 위주의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뭔가 친기업 정책이 조금 더 미증시 랠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이제 당장 CPI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분위기 보니까 과연 12월에 미 연준이 25bp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어쩌면 또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번 회의 때 파월 의장이 12월 달에 뭐 금리를 좀 중단할 수 있는, 동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코미트도 했지만은 기조적으로 지금 10월 달 물가가 약간은 올라갈 거로 보이잖아요. 네네, 헤드라인 같은 네. 경우에는 9월 달에 2.4에서 2.6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리고 그 코어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에 어떻게 보면 기조적인 영향을 주는 그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같은 3.3%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파월 의장이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좀 튄다고 하더라도 연준은 향후의 인플레이션의 그 경로가 2%로 수렴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진다고 물가 상승률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저적으로 지금 연준 금리 자체가 네. 상당히 긴축적인 레벨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리고 연준이 지난번 회의에서 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면을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는 좀 계속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당장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이제 CPI가 나오는데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어떤 물가 지표 같은 게. 네, 전월 대비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조금 올라갈 거로 보여요. 네, 2.4에서 2.6% 정도까지 올라가고 코어 핵심 인플레이션은 지난달과 똑같은 3.3%인데 시장은 항상 이러한 저희들의 예상과 다를 때는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높으면 시장이 약간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유럽도 사실 안 좋은 것이 지난 10월 달에도 뭐 유로스톡스 50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에도 한 3.5% 가까이 빠지던 게 11월 들어서 여기도 지금 1.7%대 계속 이렇게 유럽도 사실은 트럼프 2기의 출범을 앞두고 그다지 유럽도 이렇게 반가워하는 양상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관세 부분이 부담되겠죠. 중국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로 지역도 하고 네. 사실은 또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예. 또 한국과의 FTA까지도 거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 트럼프의 관세가 보편적 관세다. 네, 네.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 예.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국 왜 이러냐 그런 부분에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경쟁력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수출이 성장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관세 관련된 이슈가 좀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대할 부분이 그나마 중국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명쾌하게 설명하는 어떤 보도를 갖다가 아직 제가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기자들도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장 박사님 보시기에 이게 어쨌거나 지난 주말 전인대 이제 폐막하면서 부양책이라고 네. 문제는 10조 위안이라고 헤드라인은 자꾸 보입니다. 네네. 뭐 이렇게 6조, 4조 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시장이 왜 실망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양책이다 하면 네. 정부가 일정한 돈을 모아가지고 예. 뭐 우리가 보면 뭐 추경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기존의 정부 재원을 가지고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마련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중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돼 왔던 지방 정부의 부채, 특히 숨겨진 부채. 그 그림자 부채라고 그죠. 하는 예, 그림자 그렇죠. 금융이라고 하는 그림자 네.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숨겨진 부채를 다시 공식화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돈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3년 동안 6조 위안이고 앞으로 5년 동안 4조 위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부채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방 정부의 어떤 금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금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거를 공식적인 부채로 정부 보증 하에서 하면 금리가 좀 낮아지잖아요. 아하. 그러면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 고금리로 빌렸던 숨겨진 부채를 더 공식화하는 동시에 금리를 낮추죠. 근데 네. 지금 중국 재무부는 이러한 그 부채 한도 늘리고 공식화하는 거에 따라서 약 한 3년 동안 6천억 위안 정도의 여유 자원이 생길 거로 봐요.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 소비나 투자에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간접적인 건데 시장은 뭐 적게는 3조 위안의 소비 부양책을 기대했었죠. 아니면 일부에서처럼 지금 중국 정부가 뭐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이걸 위기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 2008년에 GDP에 한 10에서 12% 정도였던 4조 위안을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규모 그러면 약 한 12에서 13조 원 정도 13조 위안 정도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사실 기존의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정책을 발표를 하면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네. 부양책을 마련하려면 정치국 회의가 또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12월 중순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구체적인 부양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년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적어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도에 할 정책을 예상을 하면서 소비 부양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중순에 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또 미국 쪽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뭐 이제 트럼프의 주요 그 공약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관세 부과 여기에다가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 그러면은 이게 불법 이민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민들, 자국민들 자체는 이제 고용이 좀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러면 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다 이렇게 레드웨이브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성공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체감 물가가 높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자에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예. 압력은 높아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감세 자체는
사실은 내년도 이슈보다는 후년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이미 내년도 재정 지출에 대한 건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9월 달까지 회기년도가 정해져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세 이런 부분은 내년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감세, 네. 관세 부분은 정부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민법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고 하면 상반기 지나면서 하반기부터 물가 압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느냐 내리냐보다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에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지금 9월 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IB 같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년 들어가서 거의 매번 그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내리는 거로 봤는데 이번에 바꿨어요. 분기마다 내리는 거로 봤고요. 저는 분기마다 내리는 그런 어떤 금리 결정은 어떤 것까지 염려에 두냐면 만약에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높아지면 그 내리는 속도를 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 5.5%에서 2.5%까지 내릴 거로 봤던데도 3.5%까지 네. 3%나 3.5%까지 내리는 대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3%는 이제 건너간 것 같고요. 다시 한 3.5%가 최종 금리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이미라든지 아니면 관세 영향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쩌면 내년 하반기에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만약에 60% 정도 부과한다. 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미국에 소비재를 많이 팔잖아요. 예. 월마트 이펙트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잖아요. 60% 정도를 올리면은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그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예. PC 인플레이션이. 네. 이게 많이 올라가면 1%포인트까지 올라간대요. 전월비로. 전년 동월 대비로. 전년 동월 대비로.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뭐 2.2%라고 예. 생각을 하면 3.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예,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에 따라서 틀린데 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그만큼 커진다고 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속도 상황이죠. 조절. 예. 그래서 속도 조절과 최종 금리가 뭐 내년 말이든 2026년 상반기든 간에 최종 금리는 기존에 많이 봤을 때는 3%까지 내려갈 거로 봤는데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란 것이 한 번씩 팡팡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면 참 놀라운 데가 이 시장 흐름이기도 한데 최근 테슬라만 하더라도 이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공매도가 많이 쌓여있던 종목인데 뭐 헤지펀드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스토리로 말할 것 같으면 테슬라가 뭐 유망한 회사이긴 하지만도 일단 매출과 이익 같은 기본적인 어떤 접근법으로 보면 분명히 비싸 보이니까 이제 공매도를 쳤겠죠. 그러다가 이게 대선 전후해가지고 이 공매도 세력들이 그냥 쫓기다시피 하면서 감아 올린 게 이 하루에 이 무거운 게 6% 8% 급등하는 쇼스퀴즈. 쇼스퀴즈가 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도 있고 PER이 소위 말해서 요즘 뭐 PER 같은 걸로 접근하면 좀 촌놈 소리 듣습니다만 이게 뭐 PER이 170배 뭐 나오고 이러니까 네. 누군들 보기에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성장주에 PER을 대고 논하는 게 그렇죠. 요즘에 그런 평가를 받죠. 네. 최근에 요번에 이제 증시 조정되고 이런 부분도 보면 지난 뭐 대선 이후에 5거래일 동안 상당히 빨리 달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과매수 포지션에 대한 또 과매수. 네. 우려도 좀 있었던 것도 이제 뭐 나타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랠리의 핵심은
감세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 같아요. 그렇죠, 예, 규제. 그리고 더 큰 거는 소위 그 택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완화 자체는 사실 중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중국은 이노베이션은 없지만 굉장히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속도로 또 기술을 발전시켰던 부분이 있거든요. 신기술은 네. 아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거겠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막는 게 규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에 가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반영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좀 바로 직전에 질문을 갖다가 하다가 네. 테슬라 주주의 역공을 받고 제가 질문을 다 못했는데요. 네, 역공이요. 네. 네. 아니, 지금 사실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투자자분들 이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라고 맞아요. 하니까. 테슬라하고 예. 엔비디아니까. 예, 이 두 종목이라도 잘 내줘야 그거 한데 그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때 2차 전지 광풍이 불었을 때 이렇게 좀 비싸다 하는 쪽에서 전통적인 PER로 접근하면은 꼭 이렇게 반론이 뭐냐 하면은 이런 성장 산업과 성장주에 대해서 무슨 PER이냐, 무슨 PG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면박을 주고 했는데요. 뭐 그래도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꼭 이렇게 오래되어 온 전통적인 그 기법이라고 너무 폄하할 것도 아닌데 제 얘기는 아까 테슬라 묻다가 이제 했는 게 여기서 멈췄다 뭐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다. 박사님 보시기에 코인 시장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다소 지금 이 포모 내지는 약간의 버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3년 전에 이제 저한테 의뢰 왔던 것이 어떤 리서치였냐면 네. 이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버블이냐 아니냐. 참 그거 의심할 때마다 샀으면 지금 떼부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분석했던 것이 주택 시장이랑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랑 그리고 코인, 네. 그러니까 크립토, 예. 비트코인에 대한 예. 이야기였는데 저희 경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탈을 계속 얘기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PBR, PER 다 펀더멘탈이죠. 예. 근데 이거는 그 코인은 이거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간접이라도 ETF식으로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네.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커머디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상품으로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파라다임들을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혁신 기업이나 혁신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뭐 AI든 네. 뭐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산업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는지 제일 큰 게 지금 뭐 챗GPT, 그렇죠. AI 이런 섹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펀더멘털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한 상상력이 더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챗 GPT 사용해 보셨어요 혹시? 사용은 안 해봤지만 우리 네. 정민랭크 사용하신 거 제가 봤죠. 그거 이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뭔가 진화되는 느낌이에요. 답변들이.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질문이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질문에 따라 답변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맞아요. 그 질문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16년도에 중국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러면 일반적인 글로벌 트렌드만 얘기해 줍니다. 맞아요. 근데 2016년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있었는데 왜 그랬지? 그러면 그때는 뭐 미중 갈등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맞아요. 막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중 갈등보다도 더 내가 볼 때는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내수에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맞아요. 계속 찾아줍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이제 그러네요. 어댑티브하게 그러니까 예. 적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저도 요번에 요즘 리서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용해 보면 약간 대화하듯이 돼요. 이게 네. 예, 질문할 때도 추가적으로 내 생각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거기 딱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나 이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저께 네. 워낙 테슬라 그거 할 때 우리 정민 앵커가 저희 제작진들끼리 쓰는 단톡방에 네네. 챗 GPT에다가 테슬라 주가에 관련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처음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랬더니만 처음에 약간 이제 물어본 유저를 갖다가 좀 만만하게 본 거죠. 트럼프가 내년 11월에 뭐 당선이 되면 11월까지는 아직 뭐 정책 갖다가 실행할 사람이 못 되니까 트럼프 효과는 이랬더니만 이제 정민 앵커가 또 그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 바보야 트럼프 이미 당선됐잖아 했더니만 그 다음부터 애가 유창하게. 쫙 그리면서 아주 정치한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완전 바보로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프롬프트를 잘 주는 그런 기술을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도 그런 기술이 진행이 되지만은 그것도 극복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내가 클라이언트를만 주면은 자기가 우리 질문에 맞는 답을 주는 그런 또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지금 1% 가까이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457포인트, 2,458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낙폭이 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2.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691포인트입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 52,3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86,100원. LG 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42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98만 원, 현대차가 0.48%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1,600원, KB금융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94,1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2.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16만 1,200원, 네이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1% 하락했는데 사실 뭐 시장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줄줄이 좀 낙폭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양원 수준이었는데 오늘 지금 호가 분위기는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4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6%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800원. 에코프로가 지금 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7만 3천 원이고요. HLB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6%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3만 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가운데 엔캠이 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4만 3,500원, 휴젤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6만 6,500원. 삼천당제약 클래시스가 7%대 하락이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12만 원, 4만 2,2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좀 시장에서 하방 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조선주인데 조선주 오늘 호가 분위기 좋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1% 상승 예상됩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는 좀 차익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HD 현대 위포조선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9,200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오션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지금 37,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호가하고 또 이제 개장 이후 흐름 굉장히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쎄 오늘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지금 뭐 엔비디아가 한 2%대 반등 나왔습니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빠진 만큼 다른 반도체 지수들이 부진하다 보니 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저런 시기니까
저 코스피에서 또 신용 물량이 저쪽으로 몰렸으니 저거 좀 정리해야 한달까요? 그래 개장 초에는 그런 충격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돈을 더 메우든지 버틸려면은 그게 안 되면 뭐 반대 매매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참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맞는 걸 당연시하면 안 되는데 이 학폭이나 이런 것도 그거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얘기를 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이걸 갖다가 매일 나가서 그 일진이라고 칭해지는 애들한테 늘 맞고 돈 뜯기고 하는 것 갖다 당연시해버리면은 저는 요즘 아주 그런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외국인이 안 사면 우리나라 못 가지. 뭐 오늘도 뭐 미국 그거 했으면 또 중국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뭐 자꾸 이러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론은 분열돼 있죠. 전부 뭐 서로 탓하기 바쁘잖아요. 이직은 일찍 탓하기 바쁘고 일찍은 이직 탓하기 바쁘고 이런 상황에서 참 이게 경제만 따로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좀 그런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뭔가 이게 좀 따줘야 되는데 뭔가 따주면서 피가 한번 나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뭐 가끔씩 이렇게 주책 없이 얘기를 합니다만 박사님께서는 완곡하게 그래도 방송에 맞게 이렇게 절제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게 경제만 따로 묶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정치하고 맞물려 있죠. 예, 정치,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 하고 다 되는데 지금 가만히 이래 둘러볼 것 같으면은 우리 정치가 잘 되기 힘든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가 뭐 다른 분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에서 우리가 뭐 주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가는 사실 한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예. 증시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증시가 잘 되려면 미래가 밝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 많이 지금 예. 신경을 많이 쓰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 부분도 그런 부분 우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트럼프 이기가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 자체는 싱크로나이즈 된다, 동조화된다. 그래서 네. 미국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 미국 따라서 다 올렸기 때문에 같이 낮춰야 돼요. 네. 그래야지 글로벌하게 금융시장이 균형이 되니까. 예. 근데 문제는 금리를 올렸던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 리스크 자체는 경기에 나쁜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관세 부분만 보면은. 예. 그러면 경기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지금 뭐 많이 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대중국 관세가 미국에서 60%냐 아니면 15%냐 10%냐에 따라서 많으면 2%포인트까지 중국 성장률 낮아진다. 아니면 뭐 1.5에서 0.5 사이다. 그만큼 부정적인 효과거든요. 우리나라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은 뭐 많으면 0.6%포인트 정도 성장률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서로 미국과 한국이 아니면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미국과 멕시코 주요 미국 상대국끼리 그 서로 보복 관세를 할 경우에 예. 그만큼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보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자체가 성장률을 긍정적으로 올려주는 거라고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 재정 건전성 이슈 때문에 재정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내년도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예. 재정 쪽에서도 굉장히 유연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이것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참. 아니 지금 뭐
환율도 지금 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이게 뭐 뉴 노멀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증시 자체는 우호적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환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달러 강세는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쪽 이슈를 봐야 되고 또 주변국 이슈를 봐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는 우리 시장의 투자가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막 6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포트폴리오 수지, 증권 수지에서 나간 돈이 한 680억 달러인가 그래요. 더 많이 네네.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아무래도 달러 수요가 많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달러 원환율이 올라갈 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더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달러 환율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네.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13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3%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아무래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러셀 2000이 좀 떨어졌고 오히려 좀 쉬었던 이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르는 모습이었고 또 테슬라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어제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일단 좀 뉴욕 증시 하락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6% 떨어집니다. 2,467포인트, 코스닥도 0.2% 내림세로 70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 하락입니다. 52,3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1.4% 떨어집니다. 42만 1,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내림세로 97만 5,000원. 현대차가 0.9% 하락합니다. 20만 4,500원이고요. 기아도 0.4% 떨어집니다. 9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하락이고요. 4만 4,350원. KB금융 0.2% 소폭 내림세로 9만 2,500원. 셀트리온 0.5% 떨어집니다. 16만 5,000원이고 네이버가 지금 0.5% 상승으로 18만 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그래도 오늘 좀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저가 매수세가 유비되면서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1% 상승합니다. 어제 낙폭 하루 만에 다시 만회하고 있습니다. 44만 5,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으로 15만 3,200원,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이죠. 7만 7,300원. HLB 약보합 5만 9,900원이고 리가켄바이오가 3% 하락입니다. 12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이 지금 2.8% 떨어집니다. 14만 8,200원. 그리고 휴젤이 1% 약세로 26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작 1.2% 떨어집니다. 12만 8,600원. 클래시스도 0.98% 하락하면서 4만 5,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는 약보합으로 3만 3,400원에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BHI가 5% 상승합니다. 15,840원이고요. 이 가운데 한전 KPS가 1.67% 올라가면서 45,650원, 우리기술이 1.3% 상승하면서 2,270원이고요. 지금 G2파워가 10% 급등합니다. 1,080원. 그리고 우진엔테 2.8% 상승하면서 23,150원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2% 상승합니다. 2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비트코인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처음으로 좀 돌파해내면서 그 관련 종목이 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 그 매수세가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에 일부 종목만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투자증권 소폭 상승이고 아주 IB투자가 지금 상한가네요. 그리고
컴투스홀딩스, H놈인베스트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전의 종목들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양자 암호 관련 종목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한울소재과학이 4% 강세고 KCS가 3% 올라갑니다. 7,990원. 엑스게이트 우리로가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코위버 1.3% 올라가고 솔리드 1.4%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이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60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55억 원, 12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6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억 원, 29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이 좀 사네요. 지금 1,238계약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저희 정비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건 50전 상승하면서 지금 1,41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네,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지금 막 또 뭐 하는 뉴스가 뜨는데 네. 노무라 정권에서 또 아닌 말고식으로 또 얘기해놨네요. 달러원 1,500원 간다. 국민연금도 해지 유인 크지 않다. 참네. 아유, 그러면 한 1,300원 근처에 있을 때 좀 얘기해 주지. 꼭 1,400원 넘어서고 나면 이러더라. 얘들은. 그러게요. 앞서 근데 박사님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 환율 얘기하시다가 말씀 주시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서는 이제 달러 원 환율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가치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면 원화는 약세가 될 수,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원화는 또 한국적 요인에 의해서 돈이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원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지금 이제 1,400원까지 올라온 거고요. 지금 1,410원이냐 아니면 1,410원을 더 넘어서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얘기해왔던 관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고 중국에 부과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이 위축이 될 것이고 중국의 대외 수지가 악화되면 위안화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면 과거에 원화와 위안화가 동저성을 가졌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위안화가 지금 달러당 7.23 위안에서 다시 7.7 아니면 많으면 8 위안까지도 간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위안화가 지금보다 더 약세가 된다고 할 때 달러 원 환율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1,410원 위에 상방향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능성을 지금은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 많이 약세를 보였어요. 대신 위안화는 좀 관리하는 중이니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위안화가 만약에 달러당 8위안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이 1,500원 가는 것도 과거의 그 상관관계를 보면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상방향이 열려져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위안화가 저렇게 약세가 된다고 하면 중국의 미국의 대중국 관세로 인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고 하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느냐. 아마도 또 환율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를 자기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크게 약세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사 달러 원 환율이 1,450원을 넘고 1,500원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위안화 환율의 그 약세폭이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버슈팅할 수 있는 또 그런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조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적어도 앞으로 100bp 정도를 더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달러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보다 6개월 아니면 9개월 후에 환율을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이제 어떤 트럼프 일기 때도 겪어봤지만 이 관세를 때리면은 관세를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자국 통화를 갖다 약세로 함으로써
그 수출업체들이 어쨌거나 그 환율 효과를 통해서라도 이제 좀 타격을 덜 받게 하는 그런 네. 정도가 맞는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60% 중국에다가 그러면 그걸 갖다가 환율로 다 커버한다고 됐을 때 뭐 좀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7위안에서 762 42 그러면 4.2 뭐 4.2까지는 아니더라도 8위안이 아니라 10위안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 레벨이 없는 그런 그렇죠. 위안이 환율이 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공약이란 것이 선거전에서는 뭔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만 그걸 꼭 다 지켜야 되느냐 일단 됐으면은 그러니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나 관세를 통한 어떤 압박 이런 것도 공약 때 제시했던 그런 너무 파격적인 거, 좀 과격한 거 이런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세계 경제에 마이너스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약화하고 말이죠. 서로 다 그게 또 서로 협상하자고 하는 그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막 재무장관에 누가 뭐 하마평이 오르고 지금 계속해서 인선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트럼프 이렇게 취임을 앞두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상 취임하고 나서 그만큼까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바람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 6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은 거의 뭐 전무라고 전부라고 되겠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크게는 2.4%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고 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60%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 그렇겠죠. 60%를 그렇겠죠. 하고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중 관세가 평균적으로 19.3%거든요.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올리면 15%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평균적으로. 예. 그것만 해도 상당합니다. 예. 그만큼만 올려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1% 내외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7.7에서 위안화 환율이 8.0까지, 8.3까지도 보는데 8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세 정책 자체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그 압박의 기제에는 패권 경쟁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중국을 굉장히 제한하면서 관세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예. 중국 시장을 개방을 하고 자본 시장을 개방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장 보니까 좀 낙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약간 좀 확대가 되는 양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미증시와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고 또 박사님도 미증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국내 증시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반이 수출이고 예. 이 반의 수출 중에서 또 미국으로 가는 게 우리 전체 수출에서 20%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 내년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관세든 이민이든 감세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상당히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부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 분명 몇 개 네. 발효할 것 같은데, 네. 그죠? 지금 뭐 국무장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 인선들을 보면 네. 상당히 보호무역적이고 대중 강경 노선 사람들이 많다고 이제 들리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매파적 성향이다라는 평가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책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원도 공화당이 차지하기에 몇 석 안 남았잖아요. 예, 예. 한 4석 정도 남았다고 네. 하는데 상하원 다 이제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면 정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 겁니다. 이 모든 정책들이
반은 좋고 반은 나쁜데 네. 그 반 나쁜 것이 국민 정세에 나쁘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게 2년 후에 중간 선거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2년 안에 굉장히 확고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은 1기보다 더 과감하고 공격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이번에 선거 전에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대선 판도를 갖다가 보도함에 있어서 완전히 저 미국 주류 언론 따라가면서 헛다리 짚었던 국내 언론에서 아직도 이제는 진짜 국익을 갖다가 염두에 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얘기는 편향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바이든이나 해리스 민주당 쪽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신랄한 어떤 혹독한 기사를 쓴 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트럼프에게만은 대선 전국에서 그랬는데 이미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아직도 보도 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없는 보도 내용이 참 많아요. 네. 하나만한 얘기. 아직도 여전히 무슨 또라이 취급하는 듯한 그런 어떤 기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성적표를 보면은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내 언론이. 그렇게 헛다리 짚고 오도했거나 무슨 뭐 저희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우리가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1월 20일까지 정부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할 일이 같아요. 많죠. 외교 안보 라인도 바빠지고.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히 챙기고 뭐 다행히 뭐 대통령이 뭐 미국에 가가지고 만날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산업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굉장히 바삐 움직여야 될 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방향에서 완전히 전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61% 약세로 2,500선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2,467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10선마저 반납한 상황입니다. 0.6% 약세로 현재 706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1,17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은 285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52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60억 원의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6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고 개인 역시도 62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오늘 비철금속 업종이 상승률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그리고 생물공학 업종 반등합니다. 반면에 전기장비 업종이 내림세고요. 생명보험과 자동차 업종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강한 모습입니다. 산자위가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139억 원에 여야 합의 처리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G2파워가 13.2%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1,360원. BHI가 4%대 강세 보여주고 우진엔텍도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23,450원입니다. 한신기계입니다. 3% 가까이 올라갑니다. 3,6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전 KPS도 1.67% 오름세로 거래가는 45,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올라갑니다. 삼부토건이 9.62% 강세로 1,447원, 다산네트워크스가 9.35% 강세로 4,0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그동안 주목받아 왔는데요. 더불어서 국토교통부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DYD는 하락 전환되면서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가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자사의 골관절염 치료제가 임상 일상 시험에서 뛰어난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줄기세포 관련주에 긍정적인 투심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강스템 바이오텍 현재 12.3% 상승합니다. 거래가는 2,625원이고요. 네이처셀도 7% 넘게 올라가면서 23,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2.6% 강세입니다. 거래가는 15,850원이고요. 스피어파워와 바이온도 1% 넘는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놀자 관련주입니다. 야놀자 관련주 중에서는 아주 IB투자가 이미 상한가 경신했는데요. 아주 IB투자는 지난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투자하면서 지분을 일부 확보했다는 소식에 바로 상한가 직행한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관련주인 야놀자 관련주까지도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야놀자 관련주 내에서는 SBI 인베스트먼트가 5.26% 강세, 그레디언트가 강보합이고요. 나머지 하나투자증권과 하나생명은 현재 하락 전환된 상태입니다. 지금 1,410원 선마저 돌파한 환율 때문에 지수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슈가 있는 테마만 강한 종목 장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316선으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발 훈풍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반도체주가 미끄러지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도 이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픽스도 2,735선으로 0.23% 하락했고요.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매도 우위인데요. 도요타의 4에서 9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 순이익이 감소한 것은 2년 만인데요. 잇따른 인정 부정과 리콜 등으로 국내외에서 차량 생산이 늘지 않은 점이 주요했습니다. 특히 중국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는데요. 경쟁력 있는 전기차가 적은 도요타가 전기차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에 도요타는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최소 250만 대를 생산할 거란 목표를 밝혔습니다. 4위와 3위는 모두 미국 증시와 연관된 상품들이 올랐습니다. 4위는 나스닥 지수, 3위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에만 무려 5.7%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정책과 감세, 또 규제 완화가 향후 기업들에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반도체 무역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S&P 500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5,900에서 6,200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또 2030년엔 10,0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미국 장기채 NYG ETF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5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일본은행도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은 기업 경영과 가계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총 50조 엔이 넘는 관민 투자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는 160조 엔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정부가 주도해온 첨단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보조금과 정부기관을 통한 출자, 또 민간 융자에 대한 채무 보증 등의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옥시아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생산업체인데요. 내년 6월까지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차례 연기됐는데요. 원래는 올해 10월 상장이었는데 반도체주 약세 상황에서 상장 후 시총이 목표한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미뤄졌습니다. 현재 키옥시아는 상장 후 시총 목표를 우리 돈으로 9조 원 이상으로 잡았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최초로 승인전 제출 방식을 통해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일본의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4년 만에 감소할 전망인데요. 올해 중간 결산을 발표한 상장 기업 67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일본 주요 자동차 기업 순이익이 대부분 감소했는데 특히 닛산은 무려 93.5%나 급감하면서 인력 감축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부진과 여름철 엔화 강세 등이 감소의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자동차 업계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레오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대표님. 오세요. 네. 자, 이제 금융당국이 대출을 좀 억제했다 이 얘기는 알고 있고 또 스트레스 DSR 2단계도 시행하기도 했고 시행한 지 2달이 됐는데 네. 그러고 나서 효과나 어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20%가량 급감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은행권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9월에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대출 줄이기에 나선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5대 시중은행이 10월 달에 실행한 신규 취급액이 11조 288억 원이고요. 8월 달에는 13조 9,913억으로 약 2조 9,625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9월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막차를 타면서 8월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도 높고 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을 하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요 강력하게 대출 증가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에 영업에 페널티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상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출 금리를 올려서 해당 은행으로 고객이 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 대출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한 5% 전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신한은행이 이제 8.06%로 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농협은행이 3.64%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을 1금융권을 조이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풍선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금융권으로 대출이 이제 어떤 분들이 가게 되냐면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급한 사람들. 예, 그런 네, 경우는 예.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식당 문을 닫는다고 하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빵집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2금융권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카드론이라든지 보험 약관 대출 등 이른바 불황형 대출 역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1금융권을 옥죄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네. 아우 또 열받네요, 대표님. 네. 아니 그렇게 1금융권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 당연히 2금융권 나중에는 네. 심지어 사채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정책 펴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1금융권부터 조이다 보니까 2금융권으로 몰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맞습니다. 2금융권의 대출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작년, 재작년에 모두 마이너스 증가였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증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약간 공지가 내려왔는데 예. 그 발표가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원래 1억 원으로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2억 원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뭐 타행 대출도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하면서 그 예고된 이유가 뭐냐면 그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1금융권의 대출을 조금 느슨하게 해주겠다라는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제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집단대출입니다. 집단대출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1금융권의 대출이 그래서 네. 폭증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무려 2조 원가량 늘어났고요.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단지가 어디냐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강동구에 있는 둔촌 주공의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적으로 다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일부 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이게 저렴한 금리까지 제시를 했어요. 국민은행보다 좀 더 낮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2금융권이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은 아무래도 이렇게 수조 원의 잔금 대출이 진행이 되는 상징성이 큰 단지가 대출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곳으로 혹시 전이가 될까 봐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금융권으로 안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1금융권이 이제 막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뭐 일종의 부채 관리 차원에서 가계 부채 이제 뭐 우려할 정도까지 왔고 네. 그래서 뭐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더 높게 책정하는 식으로 해서 맞습니다. 금리 부담으로라도 좀 덜 대출을 받게 하라. 이게 그럼 요즘 대출금리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러면 대출금리 이만큼 높게 해서 대출을 하면은 은행은 많이 남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고객들한테 예적금 금리도 좀 올려줘서 그냥 아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냥 그러면 되지. 예적금은 또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무자란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예적금의 금리는 또 그에 연동이 돼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로 계속해서 예금 적금 금리는 내리고 있고요.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엇박자가 계속 네. 되고 있는 은행은 놀았네요. 상황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주가는 올라갔나요? 금융주요? 올라갔네. 예. 금융주 네. 괜찮죠. 그래서 이른바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대출 금리에서 이제 예금 금리를 뺀 그 예대 마진이 2달 연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예적금의 금리가 계속해서 연동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신한은행은 8일부터 금리를 예금 금리를 인하, 대출 금리가 아닙니다. 예금 금리를 인하를 하기로 했고요. 대부분의 은행도 0.3에서 0.8포인트
인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리는 네. 오히려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예.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5년물 채권 금리가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인데 그 금리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대출 금리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이제 대출 금리가 상승한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압박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융당국도 예대금리차 확대를 이제 우려를 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그 혜택이 기업이나 우리 서민한테 돌아가야죠. 가게한테 예.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효과가 지금 전혀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은 신규 대출 금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내리도록 인하 기조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금융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그 예금 금리를 반영을 하는 코픽스 금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가상 금리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출 금리가 인하가 돼서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근데 연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게 소장님 또 화내실 내용일 것 같은데 네. 그 지난 1월 정부가 이제 서민 부담 줄여주겠다고 해서 그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를 도입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금리가요 오히려 신규 주담대보다 더 올랐대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서민 부담을 줄여주려고 1월달에 그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갈아타기를 시행했는데 지금 신규 주담대보다 금리가 더 올랐대요. 네. 서민 부담 줄여주기인데 네. 네. 그 이유가 부담을 가중시킨 거네요 오히려. 갈아타기 금리를 높인 이유는요. 예. 해당 은행으로 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아. 네, 이게 뭐 그 갈아타기 금리를 낮춰주면 다른 은행에 있는 그 대출이 네. 이쪽 은행으로 올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 게 지금 은행들은 너무 싫어요. 싫습니다. 싫어요. 네, 안 왔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창구에서는요. 예. 오는 고객님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대출 총량제 때문에 지금 목표치를 거의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 다른 은행의 대출까지 가져온다. 아하.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가계대출의 대환을 막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연말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서 상환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갈아타기를 받는다. 그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아타기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 보면 참 쉬운 방법이죠. 그냥 금리를 계속 높이면 고객이 오지 않는다. 가격을 계속 올리면 네. 고객이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에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역시 대환 금리도 높아지고 고객이 오지 않도록 은행에서는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 네. 진짜 돈 필요한 사람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빨리 맞춰야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습니다. 너무 힘든 그런 아우. 상황이 될 수 있죠. 연말까지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정급하면 진짜 각서 쓰고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아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비대면 갈아타기 금리가 높아진 이유 은행들에서 고객이 오히려 더 반갑지 않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네. 이나 저나 결국은 다 규제 때문인데 네. 결국 금융당국에서 이제 너희들 대출 총량 관리해라고 네.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주담대를 어쨌거나 규제인데 문제는 규제인데 이거는 뭐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라는 것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오랜 논란입니다. 진짜 긁어부스럼이라고 멀쩡한 피부도 자꾸 긁어보세요. 트러블 생기지, 피부 트러블 네. 생기지. 이게 공무원은 쓸데없이 많고 가만히 있기는 뭐 하고 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뭐라도 쭈물딱거리면서 끄집어내야 되다 보니까 또 옛날 했던 파일 끄집어내서 또 이거 계속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부풀렸다 줄였다 부풀렸다 줄였다. 네. 지금 이거 그러면 이거 주담대 규제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총량제는 이제 연말까지고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12월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문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 금융당국에서 이미 딱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좀 퍼가라, 딴 데로 가져가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환 대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결책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앤세를 할 때가 있어요. 은행도 금리를 조금 싸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시기를 딱 보고 그때 대환 대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은 이 시기에 굳이 갈아타가지고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가장 영업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는 내년 3월부터 시작될 3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 4, 5월 달에 해당 은행이라든지 금리 추이를 좀 보다가 아주 전략적으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상품이 금리가 조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정책 상품의 추이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출 금리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 상승을 네. 억제한다고 네. 해서 계속 금리를 올릴 수는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내년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정책 대출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말씀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 구입용 정책 대출이 이제 디딤돌 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다음 달 2일부터 지금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네. 그럼 이거 더 수요가 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요, 예. 축소가 이제 한도가 좀 축소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정부에서 역시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인데요. 가계 네. 대출을 축소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민 상품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하는 이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갈팡질팡해서 국토부 장관까지 사과를 했던 갈팡질팡이죠. 네, 예. 뭐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내달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서만 한도가 조금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축소를 하게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방공제를 하게 됩니다. 네. 방을 방공제라고 해서 예. 대출 한도에서 이제 방을 하나 빼는 일단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한도에서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 한도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면 3억 5천이 대출이 돼야 되는데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4,800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3억 5천이 아니라 3억 2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 거죠. 많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 이제 자금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이 전면 중단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뭐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 후치 담보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후치 담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 등기부라는 그런 서류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서류가 나오기 전까지 미등기 상태거든요. 네. 예,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는 집단 대출을 통해서 이제 먼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후치로 담보를 설정을 합니다. 이제 그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이제 신축 아파트 에서는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러다 보면 이제 서민 사실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적고 한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3억 이하의 아파트를 살 경우는 허용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사실 정부는요, 신생아 대출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 출산 정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국토부의 이런 조치가 한정적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수도권 내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고 사실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 쪽에서 네. 일단 막 분양만 받으면 성공이다. 뭐 팔자 바뀐다. 이런 생각들 해왔던 지난 수십 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청약 저축 열심히 넣고 또 급하면 또 청약 통장도 필요 없대요 또. 아, 네, 또 분양 안 되고 뭐 난리 나면 뭐 또 갑자기 네. 해가지고 뭐 로또 청약해서 이제 저도 이거 2%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뭐 왔다 갔다 네. 하는 그 갈팡질팡. 그런데 막상 분양 받아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돈 다 준비해놓고 집을 삽니까? 그렇죠. 전부 이게 대출이 딱 막히니까. 네. 그죠? 네. 아니, 특히 이제 중도금 대출 글쎄, 같은 예. 경우나 예. 잔금 대출이 막혀버리면 정말 암담합니다. 암담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네. 돈을 딱 쥐고 집을 사는 분은 예.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 청약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만 넣고 나머지는 다 대출로 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출이 막혀버리면 진짜 해결 방법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막히면은 네. 아닌 게 아니라 더 이제 그 문제가 악화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연말이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잔금이라고 하죠. 예. 저희가 대출을 예. 받아야 하는 그 잔금 시점을 다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루고 있다. 1월, 2월 뭐 이렇게 집을 전혀 거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내년으로 잔금을 미뤄라라고 조언도 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자체도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대표님 네. 지금 뭐 상황은 알겠는데 네. 지금 문제는 당장 이거 지금 해넘기기 전에 지금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맞습니다. 이 지금 대출이 딱 막혔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분들 어디서 돈을 마련할 수 있죠? 일단 일반 매매잔금 같은 경우에 전 은행이 막힌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하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은행별로 모든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예. 은행이 꾸려지거든요. 예. 다들 모두 예. 들어와서 예. 설명을 하는데 빨리 하십시오. 빨리. 예, 그 금리가 낮은 은행 순으로 빨리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기다렸다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좋은 은행이 있으면 그냥 빨리 서류 준비해가지고 빨리 상담하고 빨리 하시면 좀 더 근데 편안하게. 그쪽도 요새 막혔다는 데 많아요. 네. 한도 찼다고. 네. 그런 분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난데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그 상업용 같은 경우 네.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시간을 벌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나온 소식 여러분들 좀 접해보셨을 텐데 결국에 앨런 머스크가 내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정보 효율부 수장을 맡게 되네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네. DOGE. 도지코인이 날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코스닥이 장중에 한때 700선이 좀 그러네요. 네. 예. 이탈이 됐었는데 아까 살짝 사는 척하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또 순매도로 돌았네요. 네. 왜 국내 증시 이렇게 문매를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힘겨운 시기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